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학로 개척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했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맞았는데 힘이 펄펄 넘치네요. 네. 보겠습니다. 자, 십자군 원정이라고 하는 것, 그 결과로서 이슬람과의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 속에서 유럽 사회를 바꾸게 하는 여러 촉진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연과학과 상업이라고 하는 거. 자, 근데 여기에다가 신학로 개척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건이 결합이 되면서 유럽 사회를 조금 더 빨리 급속도로 바꾸게 되죠. 네, 그걸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지도가 비어있죠. 자, 아까 설명을 했는데 이름을 좀 붙여보도록 합시다. 이름이 아니라 명칭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이거 어디였죠? 우리 이베리아 반도, 포르투갈이 있고 에스파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탈리아 반도, 이탈리아가 있고요. 발칸 반도가 있고요. 쭉쭉 내려와서 여기에 아라비아, 여기는 아프리카, 인도, 중국, 그 사이에 뭐라고요? 인도, 차이나. 전 예전에 중학교 때 몰랐어요. 이 지역 명칭들.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근데 제 친구들이 야, 이런 걸 수업해? 유럽 모르는 사람도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냥 수준 떨어지는 생각인 거죠. 지도 몰랐으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지리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요즘에 안 하지 않나? 아마 제대로 안 할 거예요. 초등학교 때 무슨 뭐 세계 지도를 뭐 이렇게 혼자 공부하거나 누군가 시켜서 하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죠. 아마 유럽 여기 어떤 국가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다 써봐라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성인들도 잘 못할걸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할 때 조금 기억하도록 합시다. 아무튼 다시 이 지도를 그린 이유는 뭐냐면은 신학로 개척의 배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배경. 과연 왜 굳이 신학로까지 개척을 해가지고 난장판을 펴놨을까 이런 거예요. 자, 다시 우리 요 이슬람 친구들을 봅시다. 자, 우리 이 친구들을 보면은 인도와 중국에서 아주 괜찮은 상품들을 얼마에 100원에 사와. 그리고 얘네들은 아프리카와 유럽의 그 상품들을 공급을 합니다. 당연히 상인들이니까 중간에 마진을 남겨야 하고 5,000원이든 7,000원이든 팔겠죠. 근데 굉장히 비싸게 팔았어요. 왜냐하면은 후추라고 하는 거 유럽 사람들이 환장을 했거든. 예전에는 닭고기를 그냥 삶아서 먹기만 했는데 정말 다이어트 하듯이 그 맛없는 닭고기를 삶아서 그냥 아무것도 찍어 먹지 못한 채 먹기만 했는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맛있는 조미료를 뿌려 먹으니까 맛이 3배, 4배, 10배 뛰는 거예요. 사람의 의식주 중요하고 먹는 거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게 먹혀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값에 거래가 됐었어요. 후추가. 거의 금값과 맞먹는 정도로 금 100g에 후추 100g 이런 식으로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하겠지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남겨먹는 마진이 상당했단 말이에요. 이 동방무역, 원거리 무역을 통해서 이슬람은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포인트가 하나고요. 자, 그럼 당연히 막대한 이득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독점을 했겠죠.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슬람의 이 물품들을 유럽에 누가 사왔느냐? 대부분 이탈리아 상인들이 사왔단 말이에요. 그나마 이탈리아 상인들이 이 유럽에서는 가장 좀 수완이 좋고 똑똑하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7,000원에 사와서 과연 유럽 사회에는 북유럽이나 서유럽이나 남유럽에는 얼마에 팔았을까? 그걸 한번 고민해 봐야겠죠. 당연히 이 사람들도 상인들이니까 비싸게 팔아 먹었겠죠. 10,000원, 15,000원 이렇게 팔아 먹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원거리 무역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나라는 누구일까? 바로 이 친구들이겠죠. 아무래도 요 이슬람 애들과 가장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 아닐까. 유통을 거친 애들이 저 100원짜리 후추를 15,000원, 20,000원 주고 사 먹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가장 불만이 컸겠죠. 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자, 가장 불만이 크니까 가장 많은 변화를 시도했겠고요. 그것이 바로 신항로 개척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신항로 개척의 가장 큰 배경이에요.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두 나라가 두 나라가 신항로 개척을 주도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네. 근데 이런 불만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 조건들이 있겠죠. 불만 있어요 라고 그냥 말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이 불만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조건들이 받쳐주는구나. 오케이, 그럼 해보자.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기술적인 조건인데 때마침 중국에서 나침반이 전래가 됩니다. 이것도 아마 마찬가지로 요 십자군 원정 그리고 동방무역의 결과일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미 10세기 송나라 때 나침반이라는 것을 발명합니다. 4대 발명품 중에 하나예요. 요게 쫄래쫄래 저기 유럽 사회까지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배를 타면은 눈에 보이는 곳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곳들을 중점적으로. 왜? 보이지 않는 곳에 가면은 길을 잃으니까. 나침반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나침반이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해도 바다 지도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 이걸 토대로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원거리 항해가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요. 오케이, 그럼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했어요. 자, 두 번째는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했어요. 사람들의 사고방식. 왜 그랬느냐? 자, 중세사회 때는 천동설을 믿고 있었어요. 천동설. 태양이 여기 있다가 여기로 움직였네. 태양이 하늘이 움직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구는 늘 중심에 있고, 즉 이게 지구 중심설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 지구는 어떻게 생겼느냐? 수평적으로 생겼고 저기서 지평선에 해 떨어지는 곳, 해 뜨는 곳 여기 가면은 우리 다 떨어져 죽는 거야, 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틀린 생각이죠. 틀렸는데 이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이쪽 지역에서 벗어나면 안 돼, 이쪽 바다로 가면 안 돼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자, 이런 생각에서 사고방식이 바뀌어요. 왜? 종교적인 사고가 아니라 이제는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지동설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워낙 길고 어려운데 축약해서 지동설로 바뀌고요. 지동설은 지구가 움직이는 거다, 지구가 도는 거다, 공전하는 거다, 자전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의 패러다임이 바뀌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구는 그렇게 수평적인 게 아니라 원형이야. 지구는 둥그니까 어때? 자꾸 걸어 나가면은 다시 만나게 되겠지. 이런 사고방식이 전반적으로 퍼지게 돼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기술이 되고 사고방식이 바뀌었으면은 가자,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겠죠. 그게 신항로 개척의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경과 시작을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자, 기술적인 조건은 뭐라고요? 나침반을 바탕으로 한 해도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사고방식이 지동설로 바뀌었다. 나중에 여러분들 코페르니쿠스 이런 것들 과학 시간에 배울 겁니다. 네, 그렇게 바뀌어 나갔다. 이것을 기반으로 출발하기 시작을 해요. 어느 나라부터?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로부터 출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다급하니까요. 싸게 먹어야지, 우리 후추. 자, 우리가 출발했던 인물들을 총 4명 볼 겁니다. 한 명은 바르톨레무 디아스, 두 번째는 바스코 다 가마, 세 번째는 콜럼버스, 네 번째는 마젤란, 이렇게 4명을 볼 건데요. 맨 처음에 출발하려는데 그 사람은 바로 바르톨레무 디아스였어요. 바르톨로뮤 디아스였는데, 자, 이 사람은 그거 무서운 거야. 바로 이 동쪽으로 가기에는 뭔가 좀 까림직해. 그래서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이 아프리카부터 공략을 좀 해보자. 아프리카를 이렇게 내려갔다가 쭉 내려가면은 분명히 꺾이는 지점이 생길 거다. 꺾어가지고 우리가 돌아 이슬람의 눈을 피해서 돌아 가면은 인도에 간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쭉쭉쭉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아플싸, 생각보다 아프리카 대륙이 너무 길어요. 세로로. 실제로 깁니다. 그래서 힘겹게 내려가고 있었는데 드디어 꺾인다라고 해서 희망이 보인다. 여기를 희망봉이라고 찍고 다시 컴백합니다. 네. 아마 그 시간 착오가 있었겠죠. 너무 오래 걸리니까. 힘드니까 돌아와요. 그게 바르톨로메 디아스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꺾이는 그 지점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는 바스코다가마예요. 바스코다가마는 실제로 요 희망봉을 찍고 인도의 서쪽 지역에 도착합니다. 아마 물라카 이런 지역일 거예요. 인도의 물라카. 그래서 인디언이세요? 오케이 갈게요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확인만 하고 돌아와요. 자, 세 번째는 콜럼버스인데요. 우리 콜럼버스를 발상 전환의 아이콘이라고 부르죠. 자, 콜럼버스는 이쪽으로 안 가요. 나는 쿨하게 바로 동쪽으로 진격하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쭉쭉쭉 가다 보면은 니네가 말한 대로 지구는 둥그니까 만나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이때 당시에는 위도나 경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겠죠. 잘. 아무튼 쭉쭉쭉 가는데 이걸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생각지 못한 큰 땅이 있던 거야. 그게 바로 아메리카 대륙이었는데요. 이때 당시 유럽 사람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가다가 도착을 했으니 이쪽 지역이 바로 인도구나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너네는 인디언이다 라고 지 멋대로 이름을 붙여놓고 돌아와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지역이 인도라고 생각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그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메리카라고 한 사람이 다시 이 지역에 가서 여기는 인도가 아니라 새로운 땅이다. 그래서 이 땅의 이름을 내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고 짓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 대륙이 아메리카 대륙이 된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아무튼 콜럼버스는 그렇게 항해를 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마젤란인데요. 자, 마젤란은 출발을 해서 남미를 쭉 돌아서 태평양으로 갑니다. 태평양으로 가면은 태평양의 서쪽에는 누가 있죠? 중국이 있죠. 그리고 인도 차이나까지 가고요. 인도도 갑니다. 그리고 다시 희망봉을 찍어서 본토로 돌아와요. 이렇게 세계 일주에 최초로 성공을 합니다. 물론 마젤란은 중간에 죽지만 나머지 휘하 부하들이 잘 항해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최초의 일주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 마젤란까지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명의 업적을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교류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은 어디 갔니? 흰 분필. 이베리아 반도가 여기 있고 아프리카가 여기 있고 본격적으로 교류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쪽에서 지중해를 이용해서 이슬람을 거쳐서 이쪽으로 가는 건 너무 위험해. 당시 이슬람이 굉장히 세력이 컸거든요. 그리고 자꾸 방해해. 나의 이 막대한 부를 축적해주는 동방무역권을 너네들한테 넘겨주지 않겠어 라고 하는 반발이 워낙 컸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남미 쪽으로 돌아가는 것 말고 요 길이 굉장히 편하다. 여기 남미와 북미의 중간은 굉장히 길이 좁고 육지가 굉장히 좁고 바닷길로 연결이 되어 있고 통과하기 편해. 우리가 이쪽을 쭉 가로질러 가지고 넘어가기만 하면 바로 태평양이고 바로 중국이고 바로 인도야. 너무 좋지 않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말고 프랑스든 영국이든 네덜란드든 모든 나라들이 다 이쪽 길을 이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중해의 무역이 대서양 무역으로 옮겨가게 돼요. 그게 첫 번째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각지의 특산품들을 좀 알아야겠죠. 우리는 이미 인도와 중국권 했잖아요. 후추, 비단, 도자기, 차 했으니까 이제 요 아메리카 대륙에서 어떤 특산품이 나왔을까? 특산품들이 새로운 대륙인데 보니까 첫 번째는 담배. 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사탕수수. 사탕수수는 설탕의 원료입니다. 옛날에 가난했을 때는 설탕 한 스푼 퍼먹고 이랬어요. 열량이 워낙 높아가지고 고열량이죠. 세 번째는 이 사탕수수로 만든 럼주라는 술이 있어요. 그 술도 많이들 넘어옵니다. 네 번째는 옥수수와 감자.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구황작물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때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럽의 인구가 폭증에 폭증, 그리고 또 폭증을 하게 되는 거의 인구혁명이라고 하는 굶어 죽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결과 갖고 와요. 재배하기가 쉬운데 조금만 먹어도 굶주림이 해결이 되고 영양분이 다 공급이 되는
어떤 그런 작물들이었기 때문에 인기가 좋았습니다. 대략 이 정도였고, 그 다음에 광물로는 금과 은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럽의 전례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상품 작물들이니까 상업적으로 혁명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은은 당시 화폐로도 쓰이고 이랬는데 이게 대량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겠죠. 화폐가 많아지면은 물건값이 높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가격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킵니다. 이 두 가지가 유럽 사회의 또 다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인구혁명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러면서 상업혁명, 가격혁명이 동시에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하겠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거는 초기에는 요 유럽 애들이 이쪽에 갔을 때 교류의 형태로 다가가요. 교류하자.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우리의 유럽의 소, 양고기 이런 거 줄 테니까 너네는 방금 썼던 거 있잖아요. 담배, 사탕수수 이런 거 좀 줘. 이렇게 교역의 형태로서 거래를 하는데요. 자,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야, 이거 거래가 아니라 우리가 무기가 있고 힘이 있으면은 빼앗자. 쟤네를 죽이고 갖고 있는 것들 다 빼앗아 오자라는 식으로 사고방식이 바뀌게 돼요. 슬슬 교류가 아니라 침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던 원주민들이 학살당하기 시작을 해요. 있었던 잉카 문명, 마야 문명, 아스텍 문명 다 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고 봤더니 사탕수수를 재배할 사람이 없네. 원주민을 다 죽였더니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하다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아프리카로 가자. 아프리카에 가서 여기 있던 흑인 노예들을 싸게 사와서 이쪽에다가 공급을 하자. 그리고 아프리카 노예들로 하여금 작물들을 재배하게 하자. 자, 사탕수수나 담배, 농장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대규모로 우리가 그것들만 먹을 거니까 원주민들이 먹거나 아프리카 노예들이 먹을 것들은 필요 없고 그것들만 작물을 하는 거예요. 대규모로.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뼈 빠지게 일을 시키고 부려먹고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생산이 되면은 다시 유럽으로 가져가는, 자, 이 더러운 삼광무역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악질적이고 더럽고 비열했던 역사가 이때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 뒤도 있긴 하지만 그 시작이 이때예요. 그러면서 본국과 식민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일제와 한반도처럼 그 관계가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쌓았던 부와 힘과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태평양 쪽, 아시아 쪽으로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병인양요, 식민양요 배웠죠?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기억을 하겠습니다. 네. 어떤 작물들이 있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이 구조가 바뀌어 나가는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많았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